여야가 이번 주부터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를 위해서 본격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 세부 사항에 조금씩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친 여야는 잠시 후 11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임병식 전 국회부 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한일 무역 갈등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청와대 회동을 했다. 결국 말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대목에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혹시 황교안 대표에게 충분히 그런 자리에서 많은 걸 얻어내지 못한 데 대한 어떤 내부 비판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김문수 전 의원께서 궁지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 판을 좀 깔아주지 않았냐 이런 비판의 글을 좀 올렸던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공유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그래서 그 페북을 올린 게 19일이거든요. 18일 날 회동 끝나고 나서 김문수 의원이 올렸고 또 황교안 대표가 말뿐인 청와대 회동이었다고 또 본인이 또 올린 것은 20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당내에서 부정적인 기류를 좀 의식을 하고 아마 해명성에 좀 글을 올린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크게 여기서 어떤 쟁점을 좁혀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뭔가 우리도 단합된 힘이라든지 또 거꾸로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회동 자체는 어떤 성과를 떠나서도 일단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었고요. 예. 어쨌든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비상 기구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할 텐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견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좀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이견이 아니라 의견을 내놓는 정도로 저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민관정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게 좋겠고 거기에 정경련도 포함시켜서 일본의 그 게이단nen하고 같이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자라든지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인 기구가 되려면은 입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TF 성격을 가자 이런 건데 서로 좋은 안을 좀 내놓는 과정을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에 있어서 아직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 의원님. 네. 그동안 갈등을 계속해오던 우리 정치로 딱 보면 이렇게 이제 비상협력기구 구성 합의 자체가 큰 성과라고 봐야죠. 근데 각 정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께서 각 진영마다 강경하게 대응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대 진영을 또 공격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국익 전체, 우리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사무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할 텐데 우선 이제 각 정당에서 주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 의장 그리고 각 정당의 대책기구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게 시민단체와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경제단체들을 포괄시켜서 보다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동원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오히려 그 내에서 조정해 나가면서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큰 고비 24일이 이제 큰 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의 회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좀 한국당 내 분위기 어떤지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청와대하고 민주당 진영에서 친일과 이 매국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뭔가 편가르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고 우리는
일관되게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좀 명확히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지도자들이 극단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크게 개념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 좀 지도자들이 현명하고 냉철한 결단을 하고 그 정치 세력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예. 그때 당시 회동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뭐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두고 또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야기를 합니다. 파기 언급된 거 아니다, 결정된 거 아니다, 파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주장인데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지소미아라는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예. 소위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축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우리가 폐기한다 이렇게 나갈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가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협상에 있어서 조금의 지렛대가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실제로 검토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전술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 미국과 우리 그 한국 그리고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 뭔가 좀 냉철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임 부대변인께서는? 저도 뭐 같은 시각인데요. 아마 18일 날 그 청와대 회동 때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그 제안을 하면서 아마 이제 그때부터 좀 맞습니다. 논의가 됐었는데 예. 우리 정부도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경하게 이제 부인을 하다가 그날 이후로 정용 뭐 안보실장께서 뭐 그걸 포함해서 뭐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그 외교적인 수사, 즉 일본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좀 던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지소미아가 굉장히 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10년 동안 공들여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폐기한다든지 이런 건 좀 자칫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좀 그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한일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된 이후부터 조국 수석이 계속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창과 관련된 SNS 글을 올리고 나서 이번에 또 올렸던 글이 뭐 겁먹고 쫄지 말자라는 표현에 대한 뭐 글도 있었는데 계속되는 조국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이 무슨 뭐 쫄지 말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희 선생하고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는데 예. 서희 선생은 사실은 그 당시로 따지면 국방부의 대변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거란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복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란이 송날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강화를 맺던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간파한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내주자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만 대군이 있는 진영에 홀로 가서 담판을 합니다. 정말로 조국 수석이 나라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일본을 정말 꿰뚫을 수 있는 비책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화시켜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항의를 선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또 어제 올린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한테 이 후쿠시마 어업협정을 했던 협상팀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 주에 WTO 이사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는 것은 최소 2년입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가 3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외교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판국에 우리가 그렇게 잘한 협상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과연 이런 판단을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정부구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일본이 힘들고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걸 공식화시켜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남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실제로 보면 38건에, 어저께까지 38건에 올렸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보다도 우리 내적이고 표명한 내부용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글쎄요, 민정수석이란 자리 잘 모르겠어요. 저희 흔히 국민들은 아마 인사 검증 그러니까 철저히 하는 그런 자리로 정도는 알 거야. 물론 그 다른 외의 업무도 있겠죠. 그런데 SNS 통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건지 적절한가 그 내용, 그리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듯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비판을 하고 유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한 1년 정도 지금 여기 토론하면서 그 조국 수석을 주제로 해가지고 토론한 게 한 4-5차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명한 관리는 백성의 입줄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국 수석한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예. 이게 자연인 신분이라면은 이해가 되죠.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해도 되는 거고, 예. 다만 조국 수석이 갖는 그 상징적인 자리라든지 또 이게 파장이라든지 감안해 볼 때 좀 너무 좀 조급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크게 3가지로 저는 보면은 이게 좀 낙인 찍기를 통해 가지고 편을 가른다는 점에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고요. 이 한일 협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년도에 이렇게 될 때도 대법원에서조차도 의견이 좀 엇갈렸었거든요. 7명이 다수 의견을 냈지만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었고, 또 3분은 또 개별 의견을 냈단 말이죠. 대법원 합의체에서조차도 어떤 그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좀 교차되는데, 이걸 자기가 어떤 딱 잘라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오면은 애국이고 이쪽은 이적이고, 이적이라는 표현은 특히 국가보안법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적절치 않았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대변이라든지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본인의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민정수석이 자꾸 이런 얘기를 올리면은 어떤 메시지에 혼선이 온다는 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또 균형 잡힌 여론 형성하는데 이거 문제가 좀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이런 의견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했을 때 내가 매국노라든지 친일로 규정이 될까 봐서 입을 닫게 되면은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이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쪽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예. 이분들이 지금 한일 관계 갈등을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든지 실책을 부풀리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자칫하면 이제 그 역풍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조국 수석이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그 일본의 그 시사 종합지 세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 니무라라는 그 일본의 그 전직 고등재판소 판사가 이런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일 관련 미역 규제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해외 순방을 왜 가느냐 또 이렇게 야권에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대일 특사 얘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지일파 우리 정치인이라서 어떤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가 좀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뭐 그런 말씀을 했죠. 지금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가면서 외교적인 수요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투톱을 통해서 국무총리도 우리 외교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제 18년이죠. 지난해 10월 이후로 이 총리가 해외 나갈 때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도록 지금 배려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단순하게 어떤 뭐 편의 제공을 떠나가지고 총리 외교의 품위과 지위를 좀 높여주기 위한 거라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문 대통령 뜻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가 가진 역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한일 갈등을 푸는데 예. 아마 그런 특사 파견이 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특사 파견에 앞서서
또 특사만 또 덜렁 보내가지고 또 합의가 안 되면 또 이게 되려 꼬이니까 스텝이 그 전에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선행 조치도 좀 있어야 될 것 사전에 같아요. 대화가 있어야 예, 예. 되겠죠. 예. 예. 그 지난 5당 대표회동을 할 때에 손학규 대표가 참 경륜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사람인데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지만 반일 감정이라든지 민족주의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그 계기로서 특사를 활용하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권위 있는 이런 특사를 보내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도 대안일 수가 있고 예. 양쪽 그 아베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인이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접점을 좁힌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든지 또는 뭐 미국의 개입을 요청한다든지. 근데 왜 특사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예를 들면 국교 정상화 할 때도 김병식 씨가 가가지고 특사 그 회담을 한 다음에 불과 18일 만에 사실은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안 좋은 일로서 양쪽이 확대되는 형태가 아니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내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한 두세 가지 안을 마련해가지고 예. 특사가 가는 것이 정말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결국 또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11시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좀 만나서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본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계속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네. 끝났던 주요 이유가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두 가지가 서로 같이 맞물려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지금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문제 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어제 또 이제 뭐 친일 논란 해가지고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집권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주된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발언을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좀 예.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정경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이 지금 제출된 지가 이제 90일째 아마 오늘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좀 계속해서 좀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는 그래서 집권 여당은 야당을 어쨌든 포용해서 가려고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예. 다만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꾸 조건을 바꾼단 말이죠. 꼴대를 여기다 놨다가 다음날 되면 또 일로 바꾸고 자꾸 바꿈으로써 어떤 협상 자체를 차단하는 것 같은 이런 의도를 좀 보이는데 정경두 장관 물론 해마는 저는 뭐 타당성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유연하게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인데요. 지난 19일 날 민주당 의총에서조차도 뭐 해임안 정도는 이제 받는 게 어떠냐는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색된 그 전국을 풀고 예. 또 집권 여당이 필요로 하는 추경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도 뭐 정경도 해임안에 너무 그렇게 그 뭐 경직된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주고받으면은 국회도 정상화되는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이제 한국당이 추경 처리하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 입장도 또 보이기도 했는데 추경안 처리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그런 본심이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그 1당과 2당의 원내대표들의 리더십이 저 수준이라는 게 다른 데서 보면 정말 한국 정치가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병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은 지난번에 2012년에 노쿠기순 사건이 났을 때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임하라고 공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는데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게 저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의 많은 원로들이나 선배들이 왜 그 문제에 고집하냐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더 심각한 것이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225개가 추경 사업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국회 예정처하고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한 105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신규 예를 들면 이번 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해야 될 예산들을 집어넣고 기존 예산 중에 문제 있는 부분을 드러내서 어차피 지금 이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도 답답한 게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준비가 되는 대로 경질시키겠다라고 하면 풀리잖아요. 근데 청와대도 지금 사태 방침이 없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에 나와 있는 절차도 진행 안 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야당대로 계속 공세를 하고 있고 이러면 뭐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들만 어려운 거죠. 뭐. 7월 국회 뭐를 열릴지 말지 뭐 오늘 이제 만나서 뭐 결정을 하겠죠. 그냥 단순히 원포인트, 투포인트로 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7월 국회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안이 지금 아까 지금 뭐 세법 얘기도 나옵니다만 세법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특히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52시간 노동대를 하게 되면 이 R&D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특례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처리할 법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그 해임 건의안 문제 때문에 국회를 안 열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도 놀았기 때문에 정기 휴가 가지 마시고 정기 국회 때까지 계속 열어야 된다. 계속 열어야 된다. 상시 국회. 예. 추경도 중요하지만 민생 법안 말씀하셨듯이 그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한다는 게 강원도 산불난지가 4월 달이잖아요. 지금 4개월 지나도록 그때는 당장 뭐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뭐 지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고요. 또 뭐 빅데이터 3법이라든지 또 뭐 주 52시간 뭐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 이런 산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추경이지만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저는 국회가 좀 정상화되는데 서로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님 아까 전에 뭐 한국당 꼴대 자주 옮긴다 하셨는데 글쎄 이것도 뭐 새로운 꼴대입니까? 이 정개특위 이제 위원장 민주당 쪽에서 하기로 했고요. 홍영표 의원이 이제 맡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개특위도에 소위가 있나 봐요. 그중에 그렇죠. 1소위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국당이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양쪽이 약속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쪽은 했다고 하니 이 1소위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가 보죠? 아마 한국당 계산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패스트트랙은 태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법개혁하는 쪽으로 맡을 거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자연스럽게 정개특위위원장이 올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그런 기류가 강했던 걸로 좀 아는데 근데 자기들 계산하고 달리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하겠다고 덜컥 잡아버리니까 이제 궁색해진 거죠. 그러니까 소위 1소위를 맡겠다는 건데 1소위에서는 그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겠다는 거냐 육심산업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한국당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어쨌든 합의할 때 국회를 그때 다시 열면서 합의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개의 특위를 활동 기한을 연장을 하고 하나는 첫째는 두 번째는 제1당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를 본인들이 그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합의 정신에 충실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본인들 계산하고 좀 안 맞으니까 끝까지 또 그 자리를 또 노려서 좀 해보겠다는 계산인데 그 소위를 자리를 맞지 않도록 들어가가지고 특위가 열렸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내시고 거기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스럽지 또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은 굉장히 볼썽사납다 아는가 싶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가 참 그 상상력도 부족하고 이 타협을 잘 못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소위에서 다수결로 방망이를 두들기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정개특위에서요. 그리고 이미 지금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민주평화당이 지금 분당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유성애 원내대표는 지금 연동형 투표제 못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른미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이 5당의 지도부들이 그러면 그나마 비례성과 연동성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차안이 뭔가라는 것을 지금 당장부터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예정대로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다고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정치를 좀 정치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똑같은 거 따지고 앉아 있으면서 일은 안 하고 이런 정치를 가지고는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그 분당 얘기요. 민주평화당, 뭐 바른미래당은 뭐 예전부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전부터 뭐 다른 집안 싸움끼리 대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주평화당도 이제 분당 수순을 밟고 있고 제3지대 모임 이름까지 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 뭐 중국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야권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그나마 제3지대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모임이냐 아니면은 이전에 국민의당 쪽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과 다시 합치는 모양새냐 이 두 가지인데요. 예. 만약에 이제 그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는 소위 유승민계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철수계라고 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아주 일부 예를 들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희 대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크게 이제 그나마 이제 3지대를 형성하면서 뭐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참여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그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분당을 주도하시는 분들하고 현재 호남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하고 합칠 가능성이 있는데 쉽게 그림이 매듭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할지 진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공화당 신경을 막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에 가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도가 정리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자, 임 부대변인 어떻게 또 예상을 좀 해주셔야죠. 뭐 전남, 광주, 전북에서 호남권에서 민평당이 어쨌든 그 지역주의를 좀 등에 업고 지금 국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3%대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한계를 느끼고 이대로 가면은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렵다는 게 뭐 자명한 일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고요. 다만 지금 그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지금 자꾸 분열이 나는 게 뭐 정동영 대표하고 유성엽 의원은 제가 두 분 잘 아는데 둘이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를 아주 막역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의견을 노선을 달리할 만큼 당내 상황이 좀 간단치 않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3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른미래당 일부하고 이번에 탈당한 분들하고 또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용호, 송금주 포함해서 뭐 해가지고 뭐 그 교섭단체 정도 구성을 해서 힘을 키우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썩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게요. 말씀하셨듯이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조차도 스탠스가 지금 확실히 이렇게 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바른미래당이 분당을 하면서까지 당을 깨고 이 나온 분들하고 합할 공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저는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총선도 임박해 있고 국회는 할 일이 많은데 본인들의 또 어떻게 또 자기들의 입장과 또 어떻게 방향을 바라담는데 국회의원들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